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 했고 다행히도 살아남아 있고, 살아남은 데에는 그 거장들로부터 배운 게 되게 커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살아남았다라기보다는 이 거장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봤을 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사고 체계, 내가 실제 활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냈다, 덕분에 살아남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뭐 가장 잘하는 투자자다 그렇게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나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되게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과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내고 그러고 있어서 이게 다른 투자자들과 제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점인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거장들로부터 사고방식을 습득해서 저희 것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쉽게 써줬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10개가 넘는 아주 긴 강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앞으로 할 얘기들을 좀 크게 묶어보자면은, 이 주식이라는 자산이 도대체 뭐 하는 자산인가, 이게 좀 되게 특이해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이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이하고 꽤 훌륭한 자산을 내가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작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일단은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좀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스승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들, 기초 체력에 관한 얘기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나서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기법들,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드디어 오늘 1강입니다. 주식, 이토록 특이한 자산. 일단 주식이라는 자산이 수익률 측면에서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이 내용은 그 제레미 시겔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라는 책에서 따온 자료인데, 이분이 1802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 수익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장기 성과가 어떠했느냐를 보여준 건데, 주식이 연 6.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기 국채 3.6%, 단기 국채 2.7%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금은 0.7%, 달러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달러는 마이너스 1.4%, 연 환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그냥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 차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꾸준하잖아요. 네, 이게 로그 그래프예요. Y축이 로그인데, 로그 차트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국채가 수익률이 그래도 주식 대비해서 한 3-4%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할 포인트는 국채 수익률이 여기 1900년대 초반 요때까지 되게 높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평탄화돼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이후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원래 국채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나라가 신흥국일 때, 처음에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그럴 때 채권 수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가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하면은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수익률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가 그 이후가 되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금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뭐 인플레이션 대체제다, 혹은 뭐 경제가 침체가 될 때 금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금이라는 거는 그냥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을 때 그거를 방어하는 정도,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높지 않으면서 변동성은 또 되게 커요.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물 자산들은 그렇게 좋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화폐는 당연히 좋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런 자산들이 안 좋다, 자산 배분에서 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자산들이 섞여 있으면은 전반적인 재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라는 거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후에도 수익률이 되게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 이런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나라인데 그럼 미국 얘기 갖고 와서 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약간은 위화감이 드는 게, 그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미국이 최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은 그럼 미국 주식 사시면 되잖아요. 해외 주식 사는 게 워낙에 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강하고 미국이 자본 효율성이 높은 나라라서 미국의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미국 주식을 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이런 거냐 하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여기 또 제레미 시겔 교수님께서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주식, 장기 채권, 단기 채권의 수익률 관계를 조사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주식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이렇게 일관된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도 주식은 일관되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미국은 자본 효율성이 높은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있는 나라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꽤 일관된 결과예요. 그래서 피터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보다 높을 수도 없고 높아서도 안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에는 한국이 빠져 있잖아요. 한국은 신흥국이라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한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비슷한 연구를 해봤어요. 1982년 말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년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주식이 11.9%, 채권이 9.9%, 예금이 7.5%. 예금이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부동산이 5.6%, 금 5.6%, 원유 4.6%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채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식은 그것보다 뛰어넘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되게 좋게 보지만 부동산이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때는 잠깐이에요. 물론 이게 2012년까지 자료니까 2015년 이후를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봤을 때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나 원유 같은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은 심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정도의 역할은 해주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주진 못한다라는 아까 다른 나라에서 봤던 것과 일관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좀 이거는 너무 주식에 유리한 자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자료가 있어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자료인데 코스피랑 전국 아파트, 서울 강북 아파트, 서울 강남 아파트 물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연평균 8.9% 올랐고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4.9%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 아파트가 좀 더 좋겠죠, 평균보다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5.8% 올랐고요. 강북 아파트는 4.7% 올랐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기는 했는데 부동산이 그래도 주식이 일단은 수익률로만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시세 차익만 가지고 버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이 나오죠. 물론 주식도 배당이 나오긴 하지만 주식에서 주는 배당보다는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좀 더 정당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자산운용 분들께서 이렇게 임대 수익까지 같이 감안을 한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면 임대 수익만 추가해주면 부동산 쪽에 너무 유리해지니까 주식 쪽에서는 배당 수익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은행 이자를 추가로 해서 보정을 한 자료예요. 그렇게 보면은
코스피는 연평균 10.1%, 아까보다 조금 높아졌죠. 근데 부동산은 8.5%, 아까보다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9.2%, 강북 아파트는 7.6%. 그래서 인플레이션 3.7%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꽤 이제 아까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부동산의 나라고 부동산 불패를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한국의 K 국장,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허접한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걸 보고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좋구나, 우와 주식해야지 라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으시죠. 일단은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